우리나라 시장이 장기 투자가 안 되는데 매력 지역이 떨어지지 않느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은 맞지만 다이나믹한 만큼 투자 기회도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요 책에 그 쓰신 내용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까 이제 장기 투자 그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네. 사실은 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네. 라이프 사이클을 말하는 그런 장기 투자 말고 네. 특정 종목을 보유하는 시간에 따른 장기 투자 네. 사실 여기도 그러면 이제 구분을 둘 필요 없다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실까요? 장기 투자라는 부분이 그 추구하는 방향은 맞지만 네. 그러니까 절대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하는 장기 투자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크릿컬 기업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라는 수요 자체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고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리고 공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장기 투자해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앤다운이 있으니 그 부분은 감안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달라지네요. 네, 그 종목별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밸류 깨지지 않는 이제 마켓쉐어라든지 독점력이라든지 소비자의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장기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 그러니까 브랜드력이 그만큼의 앞설 수 있는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다 보니 개별 기업을 예를 들어서 10년 장기 보유했냐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냐라고 얘기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좀 어렵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이 기업의 브랜드나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쉽진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 기간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이 기간 동안 내가 생각했던 프랜차이즈 밸류가 기업의 어떤 핵심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한다.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장기 보유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탈락이 되는 요소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파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묻어놓고 쭉 가는 혹자가 말하는 이제 수면제를 먹어라 뭐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 경기 민감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 업종이나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져야 된다. 근데 다만 그게 애플 정도 되는 회사다 하면은 사실은 그냥 쭉 가도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국내에는 그러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많이들 의문을 품으시죠. 다만 저는 우리나라 투자의 장점은 다양한 산업군이 존재하고 어찌됐든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 오히려 종목 피킹을 잘 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개별 기업을 잘 고를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과거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에 많이 갇혀 있었던 시기가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수익률이 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의 기회가 존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 책에도 만약에 이제 뭐 상위 25%의 수익률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등부터 100등까지 이제 나리비를 세웠을 때 중상위 정도 해당되는 주식을 만약에 개별 주식을 고를 수 있었다고 하면은 시장을 엄청나게 능가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장기 투자가 안 되는데 매력 지역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은 맞지만 다이나믹한 만큼 그만큼 투자 기회도 존재해왔고 저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주식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의 친구들이 있다면 한 1등에서 한 25등까지 하는 친구들만 쭉 꾸려서 뭐 25등만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뭐 어마무시한 뭐 몇만 프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확히 딱 그렇게 발라내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런 주식을 매년 찾는다라는 거는 매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그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이제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그런 주식들을 발굴했던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편승해서 뭐 시장에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은 아예 그냥 거의 전무하고요. 결국에는 그 종목 피킹을 굉장히 좀 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슈퍼개미가 됐던, 결국 슈퍼개미들은 결국에는 개별 주식을 엄청나게 잘 발굴했던 투자자들이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수만큼만 잘 따라가도 좋은 투자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걸 훨씬 더 앞서는 이른바 슈퍼개미 정도가 되려면 아웃라이어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개별 주식을 이제 발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버핏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S&P 500 꾸준히 지수 위주로 투자하는 게 제일 나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면 그냥 맘 편하게 펀드 간접 투자하면 되는 거고. 뭐 실제로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종목 피킹 능력이 있다 보니 뭐 인덱스 투자하고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종목 피킹을 할 수 없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종목 피킹을 할 수 있는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종목 피킹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개별 기업 위주로 마치 이제 경영하듯이 투자를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타기하고 이제 사모님이라 불러야 되나? 혼자 남는다면 S&P 500에 투자하도록 그렇죠. 나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특색이 있는 자산운용사를 고를 수 있다고 하면은 인덱스보다도 저는 더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을 고른 거와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나 펀드를 고르는 기준이나 어떤 방식 자체도 굉장히 개별 종목 공부하듯이 공부해야지만이 좋은 운용사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쉽진 않다 보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버핏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규 대표님 출연하시는 영상도 한두 번 보면 안 되고요. 꾸준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막 꾸준히 틀렸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을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운영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틀리지 않게 적절히 운영을 해왔는지 히스토리를 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소 가입 금액이 3억이라서 참. 근데 이제 상품이 뭐 저희도 좀 다양화되고는 있어서 그래요? 뭐 1억 미만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저희가 출시를 해서 그래요?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있었네? 난 몰랐지. 저희가 이제 1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입 금액을 1억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1임. 그래서 사모펀드는 이제 1억. 법적으로 이제 최소 가입 금액이 3억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 저희가 낮출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1임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좋지 않습니까? 책도 홍보해드리고 이제 자산운용사도 홍보해드리고. 좋습니다. 좋은 사이입니다. 좋은 사이. 근데 아까 제가 장기 투자 이거를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 주식을 거의 한 개 분기 만에 그렇죠. 보유 비중 한 80%를 처분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 물론 정확한 그 멘트를 하신 게 아직은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버크셔 주총 때는 얘기한 부분은 없어요. 버크셔 주총 때는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그러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이디어가 틀리거나 약해졌거나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은 팔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정도 되면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분기 단위로는 그 부분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보니 그게 굉장히 좀 의사결정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때. 그렇죠. 전 세계 다 뉴스로 타진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핏조차도 분기 만에 그 큰 금액을 다 뺄 정도의 의사결정을 한 걸 보면은 굉장히 멘탈이 강하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아니다 싶었다. 혹은 더 좋은 투자 대안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확신이 들 때는 운영사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좋은 운영자는 그 부분을 무시하고 내가 확신이 있을 때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뭐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향이나 이른바 그 앵커 효과, 정박 효과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또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물론 근데 TSMC 투자해서 단기간에 또 수익을 많이 올려서
판 것 아니겠네 이런 추측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한 10%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별로 좋지는 못했었던 시기로 저는 기억을 해서 10% 정도 수익 냈으면 나쁘진 않았는데 과거에 이제 투자 패턴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10%만 벌고 빠질 버핏은 아닌데. 네, 분기 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단타를 친 건데 그만한 이제 뭔가 징후를 발견했던 거겠죠. 그래요? 네. 요거는 이제 버크셔 회의 주총 이후에 아마 조금 뉴스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요 책에서 안전마진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안전마진에 대한 해석도 조금 이제 새롭게 해주신 면이 있어서 요걸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안전마진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선 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요. 원래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본질 가치가 이만큼이 있다,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60이다라고 하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40에 해당되는 부분을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기업이 본질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투자 매력이 높은가 혹은 하락 여력이 낮은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안전마진이 얼마만큼 확보됐느냐 이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전마진이 그래서 예전에 여러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따졌었죠. 뭐 자산 가치 대비 얼마 혹은 이제 배당 수익률 대비 얼마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그레이엄 방식의 안전마진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제 청산 가치가 140인데 주가가 이제 100에 있다라고 하면은 40만큼의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을 조금 더 이제 기업의 핵심 경쟁력에서 좀 찾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이제 핵심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자산 가치 관점에서 얘기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아까도 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프랜차이즈 밸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핵심 경쟁력 내지는 이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이유 혹은 이 기업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회사의 핵심 제품 내지는 서비스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버핏이 판단하는 부분은 이 기업은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팔 이유가 없다.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의 투자자는 자산 가치보다 수익 가치에서 안전마진을 찾는다. 이것도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안전마진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엄이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갖고 나왔을 때는 이제 대공황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산이 깨지고 있었고 확실히 깨지지 않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식이 엄청나게 휴지 조각이 됐던 부분을 경험을 하다 보니 그때 나왔던 안전마진의 개념은 이제 자산 가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산 가치의 단점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ROE가 오히려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 ROE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 가치 대비했을 때 수익을 얼마만큼 내느냐라는 부분이 ROE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ROE가 4%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4밖에 못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금을 해도 예를 들어서 4%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ROE가 4% 되는 주식을 이제 시장에서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PBR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만약에 ROE에 대한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은 ROE는 이제 기업의 수익이 유지되거나 증가해야지만이 ROE가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수익이 계속 만약에 100만큼의 수익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ROE는 4%가 아니라 계속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투자 매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 가치는 현대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는 부분이 있고 버핏이 만약에 당신한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지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버핏은 당연히 무조건 첫 번째가 ROE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ROE는 결국엔 수익 가치 그리고 결국에는 깨지지 않는 영업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고 시장은 많이 그렇게 흘러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책에도 보면은
그렇다면 안전마진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까라는 이제 의문을 네. 이제 스스로 네. 써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도 네. 확실히 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안전마진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산가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가 오르려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결국엔 이제 촉매라고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촉매는 어디서 나오냐를 보면은 저는 단 한 가지 네. 결국에는 이익의 증가, 이익의 증가 폭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익의 증가 폭이라는 부분은 뭐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M&A가 될 수도 있고 신사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전통 산업에 있는데 그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소수가 됐을 때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아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가장 좋은 촉매제는 네. 이익의 증가도 아니고 증가 폭. 이익의 증가가 중요한데 그쵸. 폭이 높을수록 좋다. 그게 또 모멘텀을 주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그것을 찾아서 떠나는 게 투자의 여정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여정에서 변수로 나타나는 것들 뉴스 네. 같은 것들 소문 같은 것들 그게 네. 또 이익의 증가 폭을 추정하도록 만드는 재료들이다 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변동성이라는 네. 게 또 생기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핵심 아이디어를 딱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를 추려서 예를 들어서 4개, 5개로 추리는 부분이 네. 투자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뭐 95개, 96개 변수에 대해서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필터링해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이 최근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커 보이고 이제 핵심 변수가 아닌데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걸러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 핵심적인 변수가 뭐냐라는 부분을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그 약간은 좀 마이너하게 나온 뉴스에 굉장히 좀 휘둘리거나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 핵심 경쟁력을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꽉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벗어난 뉴스는 소음으로 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투자자로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고수분들은 본인이 특정 기업, 특정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케이스를 이야기할 때 네. 나는 이걸 핵심 아이디어로 봤다. 네. 혹은 스터디에서 새로운 종목 발표할 때도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가 뭐야? 네. 하나로 딱 전곡을 찌르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 네. 하나가 우직하게 서 있어야 되는. 네, 그게 무조건 있어야죠. 핵심 뉴스가 아닌 걸 버릴 줄 아는. 즉 뭐가 소음인지도 네. 본인 스스로 구분할 줄 알아야 네. 되고 근데 이제 핵심 팩터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게 소음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중심이 네. 서지 않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 최신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내 분명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최신의 뉴스 이런 게 나와서 그럼 내가 틀렸나? 하면서 이제 던지게 네.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들은 다 투자 아이디어를 글로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글. 네. 왜냐하면 머릿속에만 들고 있으면은 이게 사람은 되게 잘 잊어버려요. 내가 핵심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희미하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는 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 부분이 맞았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정리된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그 부분을 검증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믿고 꽉 자꾸 들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글로 정리하는 습관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 옆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예.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투자자들 만났을 때 그거를 말로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말로 풀어보다 보면은 내가 글로 정리했던 것들, 내 생각이 맞구나라는 부분을 더 강렬하게 이제 검증받는 부분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내가 얘기하는데 막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면서도 이게 아닌가? 눈치를 살펴보게 되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좀 공부가 부족하거나 투자자로서의 확신이나 그 핵심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내가 좀 잘못 짚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초보자라도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면 고수보다 훨씬 더 이제 능가할 수 있는 네. 지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네. 특정 기업에 대해서 깊이 그건 이제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네. 뭐 물론 이제 고수들이 윽박지르면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귀가 팔랑거리기는 근데 하는데. 이제 정보라는 부분이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정보의 격차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말끔하게 그냥 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격차가 없다라고. 왜냐면은 없다고. 저희가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20년 넘게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지만 네. 특별히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유로 데이터를 뭐
빨리 볼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별해서 볼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일부 강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 존재야. 예,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외했을 때는 결국엔 투자 아이디어 피킹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그냥 똑같이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라는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정보의 홍수 내지는 정보의 광의 시대이지 정보가 부족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걸 누가 얼마만큼 빨리 캐치하고 선별하고 어떤 게 핵심 정보이고 중요한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정보가 부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주식시장판에서 정보라는 두 글자가 왠지 좀 안 좋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미공개 정보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포메이션이나 난리지 성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정보하면은 뭔가 이제 미공개 정보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공개 정보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뭐 어쩌다 한두 번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보를 받게 되면은 그냥 이 사람 눈과 입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 뭐 계속해서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이제 상대방이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또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리딩 당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거고 또 투자 한 10년 이상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더 많이 흔들리는 거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투자라는 게. 혹시 뭐 책 이야기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그 삶의 지혜 관련돼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이제 버핏에게서 우리가 얻은 지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버핏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버핏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부분은 사실 자잘한 자극을 받는 부분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잘한 자극이요? 네, 자잘한 행복. 작은 행복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뭐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이제 먹기로 했다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라든지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행위 자체들이 굉장히 좀 소소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복권에 당첨돼서 뭐 20억을 받았다. 그럼 굉장히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행복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 행복이라는 부분이 사람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되게 무뎌지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뭐 명품을 샀다. 자동차를 샀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해지는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짧아요. 그리고 그 행복의 강도가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허무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가들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뭐 10억, 100억, 1000억 부자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를 추구할까? 끝까지 놓지 못하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돈에 의해서 얻는 자극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불행해지는 케이스는 남들과 비교하는 케이스. 내가 10억을 벌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한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극이 되게 무뎌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0억, 30억을 이제 계속해서 벌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돼서 불행해지는 케이스는 내가 10억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100억을 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불행하게 느끼는 거죠. 난 아직 멀었어. 100억을 벌어야 돼. 근데 이제 100억이 되면은 1000억 부자를 이제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불행해지는 쳇바퀴를 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어떤 그런 자극이라는 부분은 돈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자극제는 사람으로서 받는 자극제이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자극제가 되어서 나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버핏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라. 사람의 인생은 유한한데 굳이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부분을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결국에는 소소한 부분에서 행복을 얻고 그리고 어떤 이런 자극제가 되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좀 더 풍부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고 네.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밥 한 번 먹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또 행복이죠. 김경일 교수님도 여러 차례 저희 YSTV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행복은 강도가 아니다. 네. 빈도다. 네, 그렇죠. 강도의 세기에 대해서는 사람은 금방 또 적응을 하고 구독자 10만 명만 되면 이제 행복할 것 같았는데 네, 그렇죠. 20만 되고 네. 20만 되고는 이제 30만 보이고 50만 보이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 내지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겸손함의 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건 난 다 알아. 이미 다 이건 내가 다 했어. 이미 다 이뤘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노력해지지 않거나 오히려 도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사람으로서의 매력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경험은 뭐냐면 내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나는 그냥 초보자이고 새로 배운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교육,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한 재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시 돌아보고 이제 겸손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심리학이나 네. 아니면 이제 투자 대가들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많이 배우면서 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행복해지려고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맨날 우리가 이제 돈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버핏과 먼거도 항상 강조하신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자로 남는 일이다. 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이제 부자로 남읍시다.